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가 역사의 그 바른 이해, 선사 시대, 결국 이제 조선 전기 정치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 그 조선의 이제 전기 그 사회로 이제 넘어왔어요. 제 9강입니다. 9강 오늘 그 12강까지 우리가 또 열심히 달려볼 겁니다. 이 수험생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일단 믿고 자기 자신을 일단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남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자기 자신, 또 자기 자신이 잘 되다 보면 주위의 어떤 그 가족들, 주위 사람들도 다 이제 쳐다볼 수 있는 또 이제 여유가 또 생길 거라 봅니다.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조선 그 전기 근세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국사로 흐름이 잡힌다. 자, 근세사회. 여기 이제 TV 나와 있듯이 결국은 이제 양반이라든가 이 중인에 대한 어떤 그 신분 특징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나라가 이제 개창되었던 그 초기 15세기입니다. 나라가 개창되다 보니까 신분제도를 개편해야 되는데 일단 양천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그랬습니다. 양천제도. 결국 이 천미 아니면 나머지는 다 양인. 왜 양인의 수를 늘려야 될까요? 국가의 입장에 보면 국역의 어떤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볼 수 있겠고요. 점차 이 조선 중개인 16세기 가서는 반상제도가 이제 일반화되었다 하는데 크게 이제 계층의 분화가 생기겠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그 부분들이 크게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에서 지배층에서 반을 따고 피지배층에서 상을 따서 우리가 이제 반상제 4개의 그 신분으로 결국 정착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 초기에는 이제 양반이 보이지 않죠. 양인과 천인인데 결국은 이제 양반은 그 문반, 무반 어떤 직역, 신분을 갖다가 이제 뜻하고 있는 겁니다. 성치, 신분, 관직에 있는 사람을 갖다 이제 뜻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점차 그 16세기로 가면은 신분의 의미예요. 결국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양반이라 한다 볼 수 있고요. 양반들은 이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이제 사족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중인 서얼을 갖다가 이제 배제시키는 그 부분 쪽에서 특권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중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향리, 서얼, 서얼이 의관, 역관 나누게 되는 건데 이게 그 사회복지들이 등에 이제 출제가 되었던 건데 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중인을 갖다가 일단 구분하세요. 향리, 서얼들은 이제 넓은 의미 중인이고 의관, 역관은 이제 기술관을 뜻하는 쪽에서 이 좁은 의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려처럼 이들은 이제 직역을 세습하고 이 같은 신분 내에서 이제 혼혈을 했다 하는데 중인은 어디 살 것 같습니까? 중앙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중이라 부르게 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서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중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던 거고 서울 근고법에 의해서 이제 문과 응시가 제한이 있는 겁니다. 과거 응시할 수 없다면 틀려요. 단지 문과 응시할 수 없는 거고 이들은 이제 묵과나 이 잡과나 이제 응시할 수 있었던 걸로. 자, 우리가 이 상민하게 되면 이제 의무가 있죠. 거기에 대한 이 권리가 이제 부여되는데 이 법제적으로 이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그래서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특히 이 신량역천, 우리가 이제 칠반 천역이라고 하는데 이 신량역천도 하층 양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시대에 보게 되면 향소 부곡에 사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층 양미라고 불렀죠. 여기 나와는 신량역천도 결국 하층 양민, 상민에 해당되는 거지 천민이라고 하면 더 틀리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천민 쪽에 보면 비자유민 쪽에서 기억해야 될 게 이 백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는 직역이 없는 이 대다수 농민을 지칭하는 의미였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는 바로 도살업에 종사하는 어떤 천민을 갖다 백정이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노비는 공사 노비가 있죠. 매매 상속 증여의 그 대상이 되었고 우리가 조선 전기까지는 일천즉 천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 그러나 이제 조선 후기 특히 영조 때 가면 노비 종모법이 확정되면서 이제 결국 어머니만 따르지만은 고려나 조선 전기는 일반적으로 일천즉 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이 공노비, 사노비 이러한 그 부분도 구체적인 것은 이제 잘 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고려 시대 사노비 특히 이제 외고 노비 잘 기억하시고 제 기본서에 보면 물론 조선 시대에도 이제 출제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잘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회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고려 조선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농민 이탈을 막는 것은 국역 기반, 이 국가 기반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노력 뭐 그랬는데 여기 농민 이탈 방지책이 나와 있습니다. 오가 작동법이나 이제 호패법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호패법은 이제 태종 때 16세 이상 모든 남자, 양반을 노비까지 모두 착용했다 그랬고 유민 방지를 통한 이 국역 기반 확보인데 3년마다 이제 작성했었죠. 뭐 서울에서는 한성부예요. 지방에서는 이제 지방관이 그 호패를 관장했다. 자, 우리가 이제 환곡제와 사창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 춘대 추납이지만 큰 차이가 뭘까요? 환곡은 국가에 의해서, 사창은 이제 자치적으로 했다는 거. 그러나 이게 이제 하나의 제도로서 15세기는 의창소관이었지만 원곡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 상평창으로 이관했고 10분의 1의 이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고리대화 되었다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서는 이제 고려 시대에도 있었던 해민국 동서 대비원이 결국 조선 시대로 이어집니다. 예종 때 이제 고려 문종 때 각각 있었던 거고 조선 시대 와서 이제 새롭게 태조 때 이제 제세용은 지방민의 이제 구호 동서 활인서 결국 이제 세조 때 이제 유랑자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했다 그러는데 이게 조선 시대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두 가지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법률관 사법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의해서 이제 규율을 했다 하는데 이 고려시대 기본법이 뭘까요? 뭐예요? 기본법은 당률을 참작한 71조의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관습법을 따랐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는 이제 형법과 또 민법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형법은 경국대전의 그 형정이 소략하다 보니까 주로 대명률을 적용했다면 이제 맞는 거고 특히 이제 연자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기도 했고요. 민법은 이제 초기에는 뭐요? 노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분 사정이 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이후에 가서는 산송이 주를 이룹니다. 묘지 쟁탈전. 그래서 후기에도 계속 산송이 주를 이룬 걸로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고 서울시에 그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상속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에 그 비해서 이제 제사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종법에 의거했다. 사법기관은 이제 의금부와 삼법사로 나눕니다. 의금부와 삼법사로 나눈다는 것은 삼법사 속에 의금부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고 결국은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 의금부는 이제 국왕 직속의 중대한 그 재판. 그러나 이제 삼법사는 이제 일반 범죄, 특히 이제 형조가 복심 재판기관으로서 이제 사법 감독기관이라는 것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은 이제 지방관. 자, 그다음에 이제 사림의 향촌 지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향촌 했는데 여기 보면 향은 9년의 단위예요. 우리가 이제 현까지는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는 거니까 결국 향까지 이제 9년이 지방관이 파견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하를 갖다가 이제 촌이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양소, 뭐 경제소 앞에서 배웠습니다. 결국 이제 유양소가 결국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 규찰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역할을 갖다가 했다면 경제소는 유양소와 연락 사무, 유양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조 때 가서는 이 경제소가 폐지가 됩니다. 그만큼 이 경제소가 유양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 폐해가 아주 심했던 거고 특히 이제 경저리들의 이제 폐해도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 선조는 결국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병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고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제 경제소는 폐지입니다. 알죠? 어떤 이 세종 때는 설치된 거고 선조 때는 폐지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유양소 자체는 향소, 향청으로 개편되었다 그 얘기. 자, 이 사종 나왔는데 양반 지주를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에요. 소학, 주자갈의 향약, 향살의 향음줄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족의 지위 강화 노력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촌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 사족들은 동계, 동약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그랬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반 백성도 참여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족만 참여했다면 틀려요. 임진왜란 이후에 가서는 사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참여했다는데 새롭게 이제 성장한 어떤 분홍층들 이런 그
층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도 이제 합계로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참여시켰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또는 지주 전후제를 통해서 사족들은 지위를 유지했다 나와 있죠. 하여튼 일반 백성들 하면 이제 두레나 향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동체 조직으로서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반촌, 민촌 있지만은 실제는 섞여서 사는 거지 엄격하게 구분해서 살았다면 틀리는 걸로. 뭐 풍소 이것도 이제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두레나 향도나 석전이나 향독의 독립계는 일반 백성이에요.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사족들이 이제 동계 동약을 갖다가 이제 주도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가면 일반 백성도 같이 참여했다는 거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애학과 이제 족보의 그 복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16세기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애학과 이 족보의 보급이 이루어진 걸로 일단 16세기에 이제 비중을 두시고요. 우리가 애학이라는 것은 상장 재래 관행을 갖다 학문화 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17세기에 가서는 이제 김장생, 가래, 집남이 대표적이죠. 그래도 이제 정구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발전 시켰고 뭐 이런 뭐 특징들 그다음에 이제 영향 나왔는데 뭐 무리 없죠. 특히 이제 이 사림간의 정쟁의 구실이라는 것은 뭐 예속 논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보학이라는 것은 이제 족보를 기록하고 암기하는 그 학문이에요. 양반 스스로 이제 만들었다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제 그 성종 때 편찬한 그 서거정 외가에 대한 기록이죠. 안동건시 그 성화보 최초 제대로 된 이 족보 형태를 갖고 있는 안동시 성화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에서 사료를 좀 확인하시고요. 뭐 이런 정도의 영향은 뭐 우리가 족보 생각하면 무리가 없겠죠. 자, 이제 서원과 이제 향약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뭐 이 서원은 이제 성약을 연구하고 선현에 대한 제사, 교육을 갖다가 이제 가져오고 향촌에 내려갔던 사림을 갖다가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의 학파가 형성되고 또 이 정파로 이제 나갈 수 있었던 거고, 뭐 주세붕이 이제 세웠던 백운동 서원이 최초예요. 결국 이 풍기 출신 안양을 갖다가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세웠던 거고, 그 후에 이제 이왕의 그 건의로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이제 현액을 하사받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중종 때 이게 이제 시작됩니다. 중종 때 백운동 서원, 그리고 이제 명종 때 이제 소수서원으로 이 사액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향약 나왔는데, 향약은 향촌의 규약이에요. 향촌의 규약. 얘기했던 두레나 품앗이나 향도나 이런 공동 조직에다가 삼강오륜의 어떤 그 윤리를 갖다 가미했다 볼 수 있고요. 네 가지 덕목 읽어보는 정도고요.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이왕은 안동에다 애한향약, 이가 해주에다 해주향약, 청주에다 이 서원 향약을 갖다가 이제 재구성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되었다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게 그 향약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예요? 중종 때입니다. 이 조광조 건의에 따라서 여시향약을 받아들여서 처음으로 시도한 거고, 그 이후에 이왕과 이의 노력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이나 향약이나 다 시작은 다 중종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노비가이도 모두 이제 포함하고, 이게 이제 사림 향촌 지배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국가의 농민 지배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뭐 이 파트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근세의 경제, 뭐 이 경제 파트는 뭐 사회 파트에 비해서 좀 더 출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제 수지 체제 뭐 그 부분도 있고, 이
이 토지제도가 이제 강조가 또 돼 있듯이 토지제도의 어떤 각 특징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려나 조선이나 경제 생활은 여러분들이 전개는 다 국가 통제에 있다. 그래서 이 관영, 수공업, 그 다음에 관상 중심이고요. 대외무역도 다 국가 통제에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 이걸 갖다 염두에 두고 경제 활동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조선시대도 이제 중농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개간지 확대하고 이제 양전 사업 실시하죠. 우리가 양전 사업은 그 넓은 땅,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년마다 시행하고 결국 20년마다 양안을 작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상공업이 어떤 부진한 이유들, 또 국가가 이제 통제했다는 얘기들, 이런 내용들은 뭐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16세기 이후 사화 붕당 속에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로운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 정도는 마련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토지 제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 전식과 결국 경작할 수 있는 땅과 연료로 채취할 수 어떤 임야를 갖다가 이제 현직 퇴직 관리에게 관직 그 풍계에 따라서 이제 전국에 걸쳐서 이제 지급했다 뭐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전법이 보겠는데, 이 과전법은 결국 공양왕 때 시행해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거고, 이때는 이제 경기에 한했던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적어본 것은 전식과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거고, 과전법은 전지만 지급을 했다고 그래야지 연료로 채취할 수는 어떤 임야를 지급했다면 이게 틀리는 걸로요. 알죠?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래야 되고, 이 경기에 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7급의 돈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자, 이제 과전법 보겠습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이제 전지만 지급하는 거고, 경기에 한해서 지급을 했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신진사대부를 우대하다 보니까 그가 죽고 부인이 수절할 때는 수신전, 자식이 혼자 남았을 때는 휴량전, 이 공신에게는 이 공신전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그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 마련했고, 결국 이 경작권은 법으로 이제 보장하면서 국가 재정도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경기에 하나다 보니까 결국 수신전, 휴량전, 이 공신전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이 세습이 이제 되어가면서 결국은 과전을 지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 이게 직전법입니다.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신전, 휴량전은 환수해 버려요. 그래서 결국 퇴직자의 수조권도 환수하고 수신전, 휴량전도 폐지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그 재정 확보에는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현직 관리들은 뭐요? 이제 현직한 대만 지급해, 퇴직할 때는 지급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뭐요? 불법적으로 농장을 형성하는 거고요. 무리한 그 수조권 행사, 무리한 농민들에게 수탈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개입한 게 관수관급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 걷어서 관에서 급료를 지급하게 되는 거고, 이 자체가 이제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죠. 관리들은 이제 더욱더 농장을 확대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종 때 가서는 아예 그 국가가 이제 수조권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농장은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장은 이제 병작 반수, 반절씩 나눠먹기 형태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더 이상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뭔만 지급해요? 녹봉만 지급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명종 때 녹봉제 뭐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직전법이 그 폐지된 상황에서 이 녹봉만 지급했다.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명종 때 직전법 폐지, 녹봉제, 그리고 이제 지주전호제가 유행했다, 뭐 병작 반수 유행했다, 이런 것들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걸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조와 이 성종하면 왕권, 중앙 집권이죠. 그 분위기가 있지만은 명종,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이 명종 때 와서는 분위기가 안 좋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주전호제가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중농주의 실학자들, 특히 17세기 이제 유영원, 18세기 이제 이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토지 개혁안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걸로.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 토지의 이제 종류가 참고로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7급 수준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대다수 이제 뭐 9급 수준의 이제 경찰직이라든가 이제 시험에서는 고려시대 그 토지제도가 시험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한인전, 구분전, 공음전, 외역전 이런 그 토지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하세요. 뭐 7급에서는 이제 공회전, 능전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9급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별사전이에요. 이 별사전은 고려시대 승려에게 이제 지급했죠. 그러나 조선시대는 뭐예요? 준공신입니다. 공신에 준한 사람에게 반역이나 모반을 일으키려고 할 때 뭐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거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조세 그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가 개창되었던 초기에는 10분의 1이에요. 이때 이제 풍흉을 따져서 최고 이제 30두까지 이제 거뒀던 거고, 그러나 이제 비옥도를 따지지 않았는데 관리들이 직접 자기 수요지에 가서 무리하게 이제 중간 수탈, 과잉 부가 이 다품 손실법이 그런 폐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종 때 무려 17만 2천 명의 그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 공법이란 게 이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공법은 이 전세 제도의 어떤 그 개편 량을 갖다 이제 정하게 되는데 비옥도에 따라서 이 전분육등법, 풍흉에 따라서 연분구등법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20두에서 이제 최고 4두까지 거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에 따라서 20두에서 4두 거뒀다면 맞아요. 그러나 전분육등법에 따라서 20두에서 4두 거뒀다 그건 틀리는 걸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지주전후제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료로서 2분의 1을 납부했다 하는데 뒤에 가서 나오는 이 타조법에 의해서 2분의 1을 납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남 나왔습니다. 뭐 고려나 조선이나 지역에 할당을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호세예요. 호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공납의 양이 달랐던 건데 일단 뭐 고려나 조선이나 거두는 과정에서 여러 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보다는 큰 부담이었다는 것은 고려시대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납의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의 이탈이 있고 그래서 방납이란 걸 허용해 줍니다. 방납은 쉽게 해서 대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납부하는 거. 그래서 이 설이나 경절이 뭐 시전상인들까지도 이제 관여를 했던 건데 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몇 배의 어떤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생겨요. 그래서 이 조식 들어봤죠? 서리들의 어떤 방납의 폐단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던 거고 조광조나 이 유성룡 이런 사람들은 이제 쌀로 걷자는 수미법을 건의했죠. 뒤에 가서 나오는 이제 동호문답에서 특히 이제 수미법 건의. 수미법은 물론 일부 황해도 지역에서 이제 시도는 되긴 돼요. 그러나 이 수미법이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제대로 이제 시행되지는 못한 걸로 이제 봐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대동법이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 군역과 요역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 군역은 이제 정남이 이제 정군 보인 형태로 관리들은 이제 제외되었죠. 요역은 이제 정남의 수를 갖다가 이제 고려에서 가오 단위로 이제 부과해요. 이것은 이제 군역은 신체 건강한 이 정남에게 직접 이제 부과하는 거고 요역이라는 것은 이제 호를 기준으로 해서 정남의 수를 고려해서 며칠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책정의 그 기준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군역과 요역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다 16세에서 60세 정남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종 때 가서는 토지 8결당 1년에 6일 정도씩 차출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요역의 담당자가 다 이제 군역적으로 이 보법이 제정되면서 빠져나가면서 성종 때 이제 확정을 지은 건데 토지 8결마다 1년에 6일. 그러니까 토지가 16결이면 1년에 12일. 이게 이제 요역 자체가 점차 토지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조선 초기 기본적으로 군역과 요역은 정남이 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 조은노와 관련된 그 부분은 이제 지도로 보시고 이 경창, 서광과 용산에 있게 되는데 이 각 조창에서 이 경창으로 운송하는 제도를 좋은 제도로 하는 거고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인류 지역으로서 제외되었죠. 자, 이제
그 경제활동에서 양반과 농민의 그 경제활동, 특히 농법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겠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양반들 하면 고려의 그 지배층 귀족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과 녹봉을 지급받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고요. 권농 정책은 이제 농사 직설 이게 이제 세종 때 이제 있었죠. 금양 잡로 이게 이제 성종 때 있었죠. 이런 그 농서들이 이제 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농사 쪽에서는 윤작법이 이제 2년 3작 윤작법이 그 실시되었다 나왔는데 여기 좀 그 수정을 합시다. 윤작법이 그 일반화 되는 겁니다. 일반화. 윤작법이 일반화되었다. 이거 좀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윤작법은 고려 시대에 이제 실시되는 거고요. 조선 전기에 와서는 이제 이게 일반화되었다. 이거 꼭 고치세요.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모작이 그 시작되었다 하는데 이 고려 말에는 이양법, 모내기가 시작되었다면 조선 전기는 그걸 토대로 해서 이모작 또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거 남부 일부 지역이죠. 그 다음에 12기술의 이제 발달인데 밑거름, 뒷거름 이런 것들을 주는 12기술의 발달로 휴경지는 거의 소멸했다는데 거의란 말은 가로로 묶어도 됩니다. 알죠? 휴경지가 소멸했다 해도 맞고 거의 소멸했다 해도 맞아요. 우리가 고려 후기는 휴경지가 감소한 거고 조선 전기는 거의 소멸. 이제 농경지는 상경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력전, 제역전 이 휴경지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가린 농사법, 그 다음에 목화 재배는 고려 공민왕 때 이제 재배되기 시작했던 거고 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백성들이 무명 옷을 입고 화폐로 사용할 정도로 적으시면 면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그런 의미예요. 면방직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이제 과수, 약초 재배도 확대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민에 대한 보호책, 유만 방지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읽어보면 무리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농민 보호하려고 한 거. 그 다음에 농민 유망을 막기 위한 이런 그 제도들, 환곡, 사창,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민국 동서 대비원, 그리고 오가 작동법, 호패법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탈을 막는 것은 이제 구격 기반 확보인데 사창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양반들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이제 구격 기반 확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의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나 조선이나 수급자는 구격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자 공장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명부를 만들었어요. 이 안자 들어가면 명부입니다. 이 공장안을 작성해서 중앙에 이제 2,800명, 지방에 그 3,800명 경공장, 외공장이 있었고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외에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구격 기간이 남으면 구격 기간 이에는 농민들의 그 농기구라든가 양반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던 걸로. 그러나 이제 관영 수업제 자체는 16세기 부역제 회의로 이제 점차 쇠퇴하겠죠. 민영 수업, 뭐 간의 수업 읽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의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는 시전 상인이 그 주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국가 그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독점 판매권을 갖다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6가지 품목만을 파는 점포를 우리가 유기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국가는 이 시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세조 때 이 경시서를 평시서로 개편해요. 이 경시서는 고려 문종 때에 있었던 거고요. 세조 때 이제 평시서로 이제 개편해서 상행위를 감독하다가 이 가보개혁 때 가면 이제 평시서도 폐지가 되죠. 그다음에 보부상은 이제 보찜장수, 등찜장수 국가가 허용한 관상으로서 장시가 이제 16세기 중엽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화폐는 태종 때 사섬서에서 저화를 발행합니다. 지폐예요. 세종 때는 조선 통보죠. 세조 때는 이제 팔방 통보, 유엽전 전패, 이 화살촉처럼 이 무기로 이제 사용하기도 했던 거. 그러나 이제 동생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고요. 대개 이제 쌀과 무명을 사용했다. 뭐 대무역 나왔는데 명관은 이제 공무역, 사무역, 묘진과 일본 무역이었는데 이 태종 때 이제 경성 경원에 무역소가 이제 설치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도 이제 외관을 통한 무역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막 전기는 국가 통제의 그 경제 활동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후기 가서 이제 전기하고 좀 더 대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좀 더 정리는 한다면 어떤 이 중앙에는 이제 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지 않는 난전이 있죠. 지방에도 시전이 일부 지역에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시가 열렸던 건데 이것은 점포 시장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전에 와서 물건을 판매하는 시전 상인이 있고 보부상들이 이제 장시를 무대로 활약을 했는데 이 시전 상인과 보부상은 공통점이 뭐예요? 다 관상입니다. 그렇죠? 이 관에서 허간 상인. 그래서 조선 전기는 관상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근세 문화의 발달, 조선 전기 이제 문화로 넘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어떤 시험들이 문화 파트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그 출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볼륨도 문화 파트가 사회 경제에 비해서 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출제가 정치 다음으로 이제 문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문화는 앞에서 계속 얘기해 왔듯이 결국은 이제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문화 현상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교육과 이 과거 제도를 연계시켜 흐름을 파악하고 넘어가자 뭐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 도식으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완해서 한번 적어가면서 이 설명을 들으시는 것도 이제 나중에 그 기본 이론서 확인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서당에서 기초적인 한문을 배워요. 천자문, 동몽선습. 중앙에는 이제 동서남북 중부. 원래 그 태종 때 오부학당이 있었는데 세종 때 이제 북부학당이 없어져요. 이걸 갖다가 이제 사부학당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학이란 말을 교과서는 쓰고 있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부 없다는 거 7급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그 향교가 있는데 지방이 부목군현으로 나누죠. 향교는 부목군현에 하나씩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정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30명, 50명, 70명, 90명 이렇게 이제 정원은 물론 달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속과에 응시하게 돼요. 우리가 이 속과는 생진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원과와 진사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원과는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거고요. 진사과는 이제 한문학을 갖다가 시험 보는 겁니다. 이 고려 시대로 보면 이제 명경어, 고려 시대로 보면 이제 제수럽에 해당되는 건데 꼭 하나는 기억 잘해야 돼요. 알죠? 생원과가 뭐라고요? 유교 경전 시험, 진사과는 한문학 시험. 그래서 이 속과에서는 자 초시와 이 복시가 이제 있었고 각 700명씩, 복시가 이제 각 100명씩 해서 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생원 진사라 불러요. 그래서 이 생원 진사가 합격을 하면 하급 관리로 갈 수도 있고 성균관에 무상으로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특출한 애들은 바로 문과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균관에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 문과에 응시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문과는 속과와 대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문과의 어떤 대과는 시험이 그 3단계로 이치러집니다.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초시, 복시, 전시 했는데 초시는 지역 할당을 하는 겁니다. 지역 할당 240명 정도 배출해요. 복시는 지역과 관련 없이 33명만 배출합니다. 33명. 그래서 이 33명은 최종 합격자로서 관직이 보장되는 거고 이들에게는 이제 합격 증서로서 홍패가 발급이 되는 겁니다. 이 붉은 종이에다가 이제 기록을 남겨주죠. 그 다음에 이쪽에 속과 합격자는 백패. 하얀 종이에다가 이제 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고 이거는 홍패. 이 관직이 보장되고 홍패 복시 합격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시는 자 임금님 앞에서 단지 순위 결정 시험이에요. 그래서 3명, 7명, 23명에서 갑을 병으로 나누게 되고 더 세세하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일단 그런 정도. 하여튼 이 도식으로 과거와 교육 제도를 묶어놓고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 풀기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이 시험은 정기적인 시험은 고려나 조선이나 식년시가 원칙이죠. 그러나 조선시대에 보면 별시, 증광시, 알성시 이 부정기적인 시험이 많았어요. 이 별시라 해서. 그래서 이런 그 부정기적인 시험이 많았기 때문에 관직에 나가려는 양반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 붕당이 발생한 걸로. 그 다음에 원칙상 양인은 과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과의 경우는 또 별개로 봐야 돼요. 문과의 경우는 서월, 탐관오리 그 자제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고요. 문과 외에 잡과나 무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과의 경우만 서월과 탐관오리 자제들이 제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교육 부분 이렇게 확인을 더 할 거고 조선 초기 보충학습에 보면 민족문화의 발달 배경이 지금 나왔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는 정도. 조선 초기랑 15세기예요. 나라가 개창됐던 초기는 단군을 중요시하고 좀 더 자주적 분위기입니다. 특히 훈구파 생각하면서 이해하시고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에 인문교육기관 부분에서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학인 4부학당 정원은 각 100명씩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북학이 없어야 됩니다. 7급. 그 다음에 향교는 성현에 대한 제사를 담당해요. 우리가 성현의 그 제사, 성현의 그 위패를 모신 게 뭐예요? 바로 문묘인데 이 문묘는 중앙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는 그 향교의 문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현에 대한 제사는 성균관은 당연히 하는 거고 어디에도 했었다? 향교에서도 성현에 대한 제사를 맡아봤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알죠? 우리가 선현에 대한 제사는 서원이에요. 그러나 성현에 대한 제사는 향교나 성균관. 그리고 정원은 부목군현의 인구에 비례해서 책정했다 그랬고 일단 부목군현에 그 하나씩만 설치했다고 보시고 정원은 부목군현의 인구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 나와 있죠. 최고학부로서 생원 진사가 원칙이고 상소, 권당, 공간 이런 게 가능했다. 기술교육기관은 해당 관청이고요. 학생 수와 교육 내용이 이렇게 군현의 크기와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군현이 크면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지방의 특성,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가 서북 쪽은 중국어 여진을 배우고 뭐 그런 거죠. 자, 기술교육기관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국자감 내에서도 유락, 서학, 산학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물론 해당 관청입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모두 해당 관청이에요. 이렇게 대비시키고 의학은 태의감, 전의감, 사천대 관상감, 그 다음에 외국어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의학은 태의감, 전의감, 사천대, 그 다음에 사역원, 그 다음에 관상감으로 넘어옵니다. 사천대, 관상감. 이건 고려와 조선은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외국어는 통문관, 사역원 이건 몰라도 사천대, 관상감, 태의감, 전의감 구분하자. 자, 그 다음에 관리의 등용 부분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부분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표에서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다고 그랬죠. 생원과는 유교 경전시험, 진사과는 한문학시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식에다가 적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대과는 속과 합격하면은 그 뒤에는 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응시 절차가 초시, 복시, 전시 그랬죠. 이 복시 합격자는 홍패를 받았고 관직이 보장되는 거. 문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초시, 복시, 전시는 있어요. 그러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최종 33명을 배출하는데 여기는 28명만 배출해야
했다는 거 확인하시고 주로 이제 서울 중간 계층이 응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잡과 해당 관청입니다. 사역원, 그 다음에 이제 형조, 전의감, 관상감에서 맡아봤다 그랬고, 여기는 이제 초시와 복시는 있어도 임금 앞에 시험 보지 않아요. 전시는 없습니다. 취재는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설이나 하급 관리를 채용하는 건데, 요직에 나가는 것은 제한되어 있죠. 요직에 나가려면 이제 문과에 응시해야만 요직에 나가는데 유리했고요. 우리가 천거는 추천하는 거죠. 천거한다. 대부분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 했다는데 기존에다가 점점. 왜 점점이에요? 신진 관리를 대상으로 했다면 틀립니다. 기존 관리. 그 다음에 음서 나왔는데 고려는 5품 이상이었고 승진의 제한이 없었죠. 그러나 조선은 2품 이상으로 제한이 가해지고요. 또 이 음서를 통하게 되면 고위 그 직의 그 진출은 역시 제한됩니다. 이 말은 과거를 보다 중요시했다. 조선시대는 보다 능력을 중시했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인사관리제도, 우리가 이제 지방제도도 배웠던 이 상피제가 있습니다. 자기 출신지나 친족 간에 임명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서경제도라는 것은 이제 보세요. 5품 이하 관리 임명 시 사원부와 사관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려시대의 서경제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관리의 임명이나 법의 개폐 시 좀 더 포괄적인 서경권이라면 조선시대는 밑줄 치세요. 5품 이하예요. 이상하면 틀립니다. 5품 이상은 왕이 임명하면 끝나버린 거고 5품 이하 관리 임명 시에 이제 사원부와 사관원의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으로 추정해 보세요. 고려시대의 사원부와 동의란 게 뭐예요? 어사대입니다. 사관원과 동의란 게 뭐예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서경권은 우리가 대간, 대성에서 했다고 그랬고 조선시대는 양사에서 서경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 서경의 기능도 약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고려와의 조선의 그 과거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대비시켜 놨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칠판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고하시고요. 자, 한글 반포 및 한글 서적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한글 서적을 처음으로 발간한 것은 용비어천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46년에 이제 반포를 했던 거고, 세종 때는 월인 천강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정 실무에 이제 이용했다는데,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 천강지고, 월인 석보 나왔는데, 어떤 이 석보상절, 월인 천강지고는 다 세종 때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역사서의 이제 편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이제 당시대 상황을 갖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역사를 갖다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그 기본이 되는 겁니다. 건국 초에 이제 사람 누가 있어요? 정도전, 권근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주도한 거고 그 밑에 이제 또 이 사관들이 쫙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정도전은 고려 국사. 이건 고려의 어떤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 고려 말의 여러 폐단 때문에 조선이 건국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고 통치 질서. 이 통치 질서를 갖다가 이제 확립하려는 그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 고려의 역사라면 그 이전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권근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게 동국사략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이 성리학적 유교사관에 의해서 정통 명분을 중요시한 쪽에서 편찬한 거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중엽은 세종, 성종에 걸치면서 많은 문물이 정비되죠. 그리고 이제 훈구파 당연히 이제 단군을 중요시했던 시기 자주적인 그런 사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사는 이제 보세요. 세종 때 편찬해서 문종 때 완성해요. 완성을 물어볼 때는 이게 문종으로 봐야 되지만 세종 때 좀 더 정도전의 그 고려 국사를 비판하면서 왕권 중심으로 이제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기전체. 고려사 저료했는데 뭐뭐 저료하면 당연히 편년체죠. 그리고 이제 성종 때 동국 통감 나왔는데 고조선에서 이제 고려 말까지예요. 고려 말에 끝나야 됩니다. 조선까지 가면 틀려요. 고려 말이고 고조선에서 이 사만 시대는 내용이 빈약하다 보니까 외기에다가 이제 따로 기록을 남겼죠.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인식한 최초의 통사로 봅니다.
15세기 중엽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가서는 이제 기자실기, 이가 편찬했죠. 박상의 그 동국사랴, 오은의 동사찬요였는데 이쪽은 사림의 역사의식이 반영됩니다. 이 이의 그 기자실기도 왕도 정치의 뿌리를 갖다가 기자에 두는 거예요. 기자가 넘어와서 우리를 교화시켜서 도덕적인 나라로 만들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박상의 그 동국사량에서 박상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서 이 권근도 밑줄 그어보세요. 이 저자가 다릅니다. 권근의 동국사량이냐 박상의 동국사량이나 달라요. 그 다음에 17세기 초에는 오은의 동사찬요 이런 게 이제 다 존화주의 사관에 의해서 명분을 중요시했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그리 중요시하지는 않는 건데 이게 시험 문제 이제 출제가 되기는 했었어요. 표제 음주 동국사랴 이 고조선 즉 단군에 대한 어떤 기록이 이 표제 음주 동국사랴에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존화주의 사관이라면 외의적인 겁니다. 이 외의적으로 존화주의 사관에서 벗어난 쪽에서 표지 음주 동국사랴 이 고조선 이 단군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 실록은 고려시대도 편찬하고 조선시대에 이제 이어서 편찬하는데 1차적으로 언제 편찬해요? 왕이 죽은 후에. 알죠? 왕이 죽은 후에 이게 편찬을 해야지 제2에서 물러난 이후에 하면 틀립니다. 당연히 뭐뭐 실록이니까 편년체로 서술했다 보시고 결국은 자 춘추관 내에 실록정을 두고 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초와 시정기가 주자료인데 이거 한번 구분해서 읽어보는 정도 나왔어요. 사초는 자 사관들이 쓰는 그 기록인데 예문간의 그 사관 관리들이 시정기는 각 관청의 문건들을 갖다 묶어놓은 게 등록인데 이걸 춘추관에서 펴낸 게 시정기입니다. 구분 사초는 예문관에서 시정기는 춘추관에서 나머지 이제 보조 자료예요. 그 다음에 실록은 실록청에서 간행을 할 때 누구까지만 철종까지만 간행을 하는 겁니다. 알죠? 고종과 이 순종은 결국 실록청에서 간행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일제시대다 보니까 일본이 이왕직에서 이제 따로 간행한 거고, 복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기로 편찬합니다. 25대 임금 누구까지? 철종까지. 다시, 왕이 죽은 후에 편년체 사초와 시정기가 추가되는데 구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철종까지 그래야지, 실록청에서, 간행한 것은 철종까지 고종 순종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주, 청주, 충주, 춘추관에서 세종 때 4개 그 사고에 보관했고요. 이 광해군 때 이제 5개 사고로 이제 재정비한 것은 임진왜란 때 이제 전주 사고를 제외하고 소실되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국조보감은 왕이 실록을 볼 수 없어요. 이 사초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경연을 하고 정치에 참고하는 과정에서 실록 중에서 왕의 선한 정치, 훌륭한 언행들을 모아서 정리한 게 뭐냐면 국조보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조보감은 언제? 세조 때. 이 세조입니다. 세종하면 틀려요.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지도, 이제 지리서의 편찬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하게 되면 일단 태종 때라고 기억하시고요. 동양에서 가장 현존하는 이제 오래된 그 세계 지도인데 이게 이제 원나라 시대에 이제 제작한 것을 가져다가 이 태종 때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을 연결해서 완성을 했어요. 근데 원래부터 이제 이것은 아라비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알죠? 원나라에서 아랍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한 걸로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대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도도는 이게 이제 복수정답 처리가 되기도 했는데 태종도 맞고 세종도 맞는 걸로.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동국지도는 이제 세조 때 완성된 건데 양성지 보세요. 우리가 이 세조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과학 기구를 이용했다는데 지도를 제작할 때 원근을 측량하거나 이 고절을 측량하는 인지의 규형 이런 과학 기구를 이용한 겁니다. 과학 기구 이용하다 보니까 최초 실측 지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압록강의 이북을 상세히 그렸다는 점에서 북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는 자 신숙주가 일본 유구 지역에 이제 다녀온 이후에 쓴 기행문이고요. 자, 조선 방역지도 나왔는데 이게 명종 때 현존하는 전국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와 쓰시마, 이 대마도를 갖다가 이제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 땅으로 이제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당시 영토 의식을 반영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읍지는 이제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죠. 읍지는 읍의 내력이에요. 이 읍지를 갖다 편찬했다는 것은 16세기 바로 이제 사림들이 향촌 자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읍지를 간행한 걸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16세기 것은 기억을 잘해야 돼요. 알죠? 다시 얘기하면 15세기는 훈구파가 문물을 정비하니까 15세기는 많은 것들이 정비돼요. 그러나 16세기는 이제 사림들이 성략을 중요시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크게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세기와 16세기를 구분할 때 16세기 것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리서들이 이제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성종 때 동국여지 승남이 9년의 연역 인물 풍속 등을 소개하고 있죠. 특히 이제 혼일강리도 지도로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윤리 이제 의례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강행실도 나왔는데 이 세종 때 이 사료로 출제했습니다. 최근 우리가 이제 충신 효자 열렬을 갖다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100명씩 그림으로 그리고 도에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죠? 이 성종 때 가면 이제 언해까지 하기도 했어요. 효행록은 이제 세종 때 국조 올해의 성종, 이 세종, 성종 이 왕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각각 출제했어요. 이것은 이제 국가나 왕실 여러 행사에 관한 의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룬행실도 두 가지 윤리죠.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 두 가지 윤리에 대한 그림, 이 동몽수지 어린이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예절들을 정리해놨죠. 그래서 16세기 거 기억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죠? 이건 16세기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전은 이제 조선 경국전, 이 정도전이 이제 태조 때 사창이지만 이제 최초로 편찬한 거고요. 경제 문감이 있습니다. 조준이 이제 경제 육전, 그리고 이 소국전, 육정등록, 뭐 7급에서는 이제 기억하되 9급에서는 거의 포기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그 법전은 4대 법전입니다. 알죠? 조선시대 4대 법전으로서 기억을 해야 되고, 경국대전은 이제 세조 때 그 호전과 형전이 만들어져요. 성종 때 이제 반포 되는 걸로. 속대전은 영조, 대전 통편은 정조, 대전 회통은 이 고종 또는 대원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조는 통편이고 대원군은 대전 회통 당연히 구분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리학의 발달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관학파, 결국 이 사학파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제 분류한다고 그랬고, 정치적으로 보면 훈구, 사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는 같다 이쪽을 잘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온건개혁파를 계승했다. 길제 원천서 이 학통을 계승했고, 성종 때 이 김종직이 진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리학을 중요시했고요. 형벌보다는 교화에 의한 왕도 정치, 이 왕도 정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주리론과 이제 주기론으로 구분을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이쪽은 이연적 이왕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계승은 이제 유성룡, 김성일 쪽이죠. 그 뒤에 이제 기정진, 이진상, 이양로, 김평묵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쪽은 영남학파. 이들은 이제 도덕적 원리의 인식과 실천을 갖다가 이제 강조했다는데, 주리론이 도덕적 원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일본 성리학, 위정 척사 쪽에 영향을 끼쳤죠. 그 다음에 주기론 쪽 보면 이 서경덕 2로 이어집니다. 김장생, 조원, 그 다음에 송익필, 성원도 있겠지만은 김장생, 조원, 송익필 이쪽은 기호학파예요. 기호학파. 우리가 영남학파 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왕이라든가 이 조식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호학파 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와 성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쪽이 기호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성원 이런 거 사람들은 전부 다 파주 출신입니다. 기호학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요시했고, 북학파 실학, 개화 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기론의 선구자인데 서경덕보다 기에 천착합니다. 그래서 이 기를 중심으로 세계는 이제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불교 노장사상에 대해서 포용적이에요. 조식 노장사상 포용적입니다. 의를 강조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갖다가 이제 강조했다는데 노장사상. 그다음에 이현정 나왔죠. 이를 중심으로 이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 나왔는데 어차피 주 리론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죠? 이왕 등의 영향. 그러나 이제 여기 좀 구분할 것은 서경덕은 주 기론이고 조식 이현정은 주 리론 쪽입니다. 단지 이제 노장사상 포용에서 보시고 이렇게 보면 서경덕도 조식은 성략이 철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략이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략이 철저하지 않았던 이 북인들이 그들의 학통을 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왕과 이제 이에 대한 대비, 시험 문제 많이도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에 드신 분을 갖다가 잘 떠받들면서 존경하면서 암기해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한쪽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주리론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와 이제 기로 나누게 되죠. 이것은 이제 양반과 이 상민을 뜻하고 있는 거고, 임금하고 이제 신하를 뜻하는 거고, 사당과 실정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가 바란 거고, 이것은 이제 기가 이제 바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귀한 거죠. 이 자체는 천한 거죠. 사단은 귀하고 칠정은 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기 기천론 보시고 이기 이혼론적이고 이나 기나 그래서 다 운동성을 갖는다, 작용한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란 사람은 이는 자 통하고 기는 그 국한된다 그랬죠. 이는 자 왕이나 양반이나 선비란 점에서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통한다. 공통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통성, 일반성. 그 다음에 이제 기는 국한성,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와 그 기는 원래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마음에서 두 마음이 나올 수 없다는 거. 이론론적 이기론론. 오직 기만 바라고 이는 탄다는 기발 이승 일도설. 사회 경장론, 사회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죠. 대략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저서가 성악 10도고 성악 지묘 구분해야 돼요. 이 성악 10도는 왕은 귀하기 때문에 왕을 가르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10가지 도예를 통해서 왕해야 될 학문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학, 통록, 전습, 녹변, 주자서, 저료. 이쪽은 성악 지묘입니다. 왕이나 그 신하나 같기 때문에 결국 그 현명한 신하가 왕의 기질을 바꿀 수도 있다. 이가 좀 더 이왕에 비해서 지묘해요. 수미법, 동호문답, 10만 양병설, 만원 봉사, 소학, 교육, 장력, 경몽, 요결, 그에도 이제 경연일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더 주리론이 도덕적인 부분, 인간의 심성,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하는데 이왕은 명종때 사람이에요. 좀 더 훈구파가 주도하고 있던 시기, 좀 더 제야적인 시각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선조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개혁안을 주장했는데 현실적이고 개혁적이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주리파 성리학이 일본 성리학, 나중에 위정 척사로 이제 이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쪽은 이제 북학파 실학, 그 다음에 개화 사상 이쪽에 특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쪽은 이제 애한양약, 소수서원, 동방의 주자, 기대승과 이제 사단 칠정 논쟁, 경의 실천성을 중요시했고 1000원짜리 모델로 활약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쪽 보게 되면 이제 해주양약, 서원양약, 동방의 공자라 불렀고요. 9번자 응시한 것은 다 장원 급제합니다. 이 사람도 한번 떨어져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이제 지폐, 결국 이제 모델로 활약했다. 좀 더 한쪽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성악 10도란 겁니다. 10가지 이제 도예 중에서 첫 번째 거예요. 그 다음에 영남학파와 기와학파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영남학파는 이제 주리설 쪽, 이쪽은 이제 동인 쪽입니다. 이 동인에서 남인 북인이 결국 이 선조 때 이제 분화되죠. 기호학파는 주기설 쪽입니다. 서인과 연계되어 있고 서인 내에서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남인들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이왕의 학통을 이었고 이들이 그 예송 논쟁에서 이제 그 갑인예송 환국에서는 기사환국 때 이제 권력을 잡았었는데 이 갑술왕국 이후에 이들은 몰락하고 향촌에 내려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수치체제 완화, 자영농 육성을 주장했다. 그다음에 북인들 하면 이제 서경덕 조식, 특히 이 조식의 학통을 많이 이어요. 그래서 이 절의를 그 중요시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병장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 때 이제 중리배교를 갖다가 이제 추진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인에서 노론, 소론 분화가 되죠.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좀 더 주류는 남인으로, 좀 더 주류는 노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이의 학통을 이었고 주자 송시열 주자 이 송시열로 이어지는 학맥을 정통으로 자처해요. 조선 후기 정치를 주도하고 18세기 호랑 논쟁은 노론 내에서 일어난 거죠. 그다음에 소론 성원의 학통을 계승했고요. 이들은 성리학 이해 탄력적이에요. 6년 동안 유류 논쟁할 때도 결국은 이제 같은 주 기론임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비판하고 이왕의 호의적이었죠. 이 부분이 탄력적입니다. 윤유를 변호하고요. 양명학 노장 사상에도 관심이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래요? 젊은 사람이에요. 알죠?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더 정통 명분, 젊은 사람들은 탄력적, 이 면들이 좀 더 강하죠. 자, 이렇게 보고 주류가 남인이다 보니까 남인 내에선 자 경기도 남인, 경상도 남인, 서인의 주류가 노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노론도 서울 쪽의 노론, 충청도 노론으로 또 나눠집니다. 자, 아래 보면 이제 경기도 쪽의 남인들 독자적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라는데 이익과 정약용이에요. 주자 철학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 철학 체계, 이들은 이제 중농기 실학자잖아요.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내려갔던 이 남인들은 이황의 학통을 정통으로 계승했다 하는데 이들이 결국 뭐요? 위정척사의 주류들입니다. 위정척사 운동. 알죠? 그 다음에 노론들 하게 되면 이제 서울 낙자, 낙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관을 그 중심으로 이관. 이들은 이제 주리론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데 이란 사람이 이는 공통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과 청이 같다는 쪽에서 이 북학운동, 개화운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쪽에 이제 노론을 호서지어 호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 한원진 이들은 주 기론도 고집했다는데 기는 아까 국한성,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하고 청이 뭐야? 다르다고 보는 쪽에서 위정척사 운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18세기 가서 호랑 논쟁이 벌어지는 건데 18세기 내에는 노론 내에도 결국은 자 위정척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는 위정척사는 이쪽 경상도 남이지만 호랑 논쟁하는 과정에서 일부 충청도 쪽의 노론은 위정척사를 주장하기도 한다. 다시 정리하면 수도권 쪽에 경기도 남이는 뭐요? 중농주의로, 서울 쪽의 노론은 뭐요? 중상주의로. 알죠? 지방에 내려간 사람들은 다 위정척사, 위정척사입니다. 이렇게 정리. 자, 일단 뭐 호랑 논쟁하게 되면 이제 18세기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소중화, 이 배청 사상에 대한 한계, 반성이 있었고요. 대내적으로 보면 이제 새롭게 이 사회 경제적 그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노론 내에서 사상적 논쟁이 있었다. 이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려요. 알죠? 이런 상황에서 종전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이 호랑 논쟁입니다. 이것은 이제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서 지역, 그 다음에 낙하지방을 중심으로 한 낙론 나와 있죠. 이 서울 낙자입니다. 풀초변 한번 제외시키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한원진 인물성 이론이에요. 인물성 이론, 이쪽은 이간 인물성 동론입니다. 이 한자를 잘 보세요. 알죠? 이게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하게 얘기하면 명과 청의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청의 문물을 배척하는 쪽에서 위정척사한 겁니다. 여기는 명과 청의 성격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뭐요?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서울 쪽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지방 쪽은 배척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응? 그다음에 이제 불교와 민간 그 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정비책이었는데 뭐 불교는 태조 때 도첩제를 실시합니다. 국가의 그 포를 내야만이 승려의 자격인 도첩을 발급한 것은 출가를 제한하기 위함이고요. 태종 때는 이제 242개만 남겨두고 정리. 세종 때는 크게 양종으로 통합하죠. 그다음에 성종 때는 도첩제를 폐지합니다. 이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국가에 포를 내고 승려가 되는 제도마저도 폐지한 것은 출가 자체를 금지한 거죠. 이 조광조 건의에 따라서 승과가 폐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교를 명맥이 유지된 이유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양반 그다음에 그 남자 중심의 어떤 유교에 비해서 이 불교는 좀 더 민간 여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민간 신앙으로 정착되었다. 이 사물을 포용 융합의 관계로 보는 부분, 또 이 호국적인 면들, 자주성, 중국을 존중하는 세관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세종 때 이제 왕실 내에다 내불 땅을 두었고요. 세조가 이제 강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경을 간행했죠. 명종 때는 이제 보를 문정왕후가 등용해서 승과를 갖다 일시적으로 부활하지만 그가 죽으면서 폐지가 됩니다. 일부 이런 명맥 유지 이유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로. 그 다음에 민간 신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도교 물을 숭상했다. 이 초제를 갖다 중요시했다 그랬고요. 소격서가 설치되었다 나왔는데 이 초제를 갖다가 이제 거행하기 이에서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초기 도교가 명맥을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예요. 원구단 같은 거. 근데 이게 불교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존중하는 세관이 없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도참사장, 우리가 이제 16세기 이후에는 이제 묘지생탈전, 아까 이 산송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랬죠. 기타 민간 신앙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만이산 초제 이 단군이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에요. 삼성사 9월산에 이제 환인, 환웅, 당군을 모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당군 사당은 세종 때입니다. 우리가 이 기자 그 사당은 일찍이 그 고려 숙종 때 있었고요. 세종 때는 당군 사당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평양에다 건립을 했죠. 그 다음에 종묘와의 사직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 그래서 경복궁의 이제 입장에 보면 종묘 사직이에요. 알죠? 그림으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종묘 사직.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제 기본서에도 있는 건데 평양의 이제 당군사당, 황해도 구월산의 삼성사, 만이산의 초제, 한양의 원구단, 이러한 네 가지를 갖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것은 그 민족 의식을 갖다가 고취시켰다. 그렇죠? 조선 초기 민족 의식 고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의 이제 발달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보게 되면 이제 천체를 관측한 게 혼천이 간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한 것은 시계겠죠. 그래서 이제 자경루, 물시계, 앙부일구, 해시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 강우량을 측량하는 측우기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제작했고요. 이 규영인지 세조 밑줄치세요. 이건 다 세종이고 이건 세조 때입니다. 알죠? 그래서 인지 규영 앞에서 원근 고조를 측량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 했는데 이건 태조해야 됩니다. 그것도 조선 태조예요. 결국은 이제 별자를 갖다가 흑요석에다 이제 새겨서 선물로 준 건데 나라 개창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세종 때 정초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농사직설을 편찬합니다. 씨앗 저장법, 토지 개량법, 모내기법, 농부의 실제 경험담. 성종 때 강희맹이 금양 잡록이에요. 금양 지역의 농법. 세조 때 강희맹이 사시사뇨. 그 다음에 이제 양화 소록 있죠. 이 화초 재배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종과 성종 이건 구분해야 돼요. 이것은 왕이 중요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자 쪽에 보면 태종 때 갑인자
태종 때 개미자, 그 다음에 세종 때는 자 갑인자, 경자자, 병진자 이런 게 있습니다.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 종이를 갖다가 대량 생산하는 그 쪽에서 그 관청이 있었죠. 조지서가 있었고요. 세종 때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했다 하는데 종전은 밀랍을 이용했어요. 밀랍. 알죠? 근데 이 밀랍 대신에 식자판을 조립했다고 그래야지 7급에 식자판이 밀랍으로 바뀌었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알죠? 그 다음에 칠정산 월화수목금토 일이에요. 결국 이제 그 7일 바로 이 칠정산은 최초 한양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제 제작을 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자주적인 쪽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 건데 세종 때 이 사료를 제시하고 세종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편은 원의 수시력, 외편은 아라비아 회력을 참고했지만은 한양 기준의 역법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자주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태조 때 이제 정도전이 진도, 병장 도설은 이 도설, 그림을 그려서 훈련하고 화포 제작하는 방법을 정리한 겁니다. 동국 병감은 문종 때 이 한무제 침입부터 고려 말까지 전쟁사예요. 이 두 가지는 또 보시고요. 근세 15세기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 쪽에서는 이제 상명삼법, 산학계봉 나왔는데 이 계산하는 법, 계산하는 학문이에요. 이 아라비아 수학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수학의 발달은 아라비아 영향. 그 다음에 의학에는 향약 집성방입니다. 우리가 고려 후기 대장동암에서 가능했던 향약 구국방하고 구분해야 돼요. 향약 집성방입니다. 의방 유치 다 세종 때. 그 다음에 무기 쪽에서는 이제 화양, 무기, 화포, 화차. 이 화포는 세종이고 화차는 문종 때. 거북선은 태종 때 제작한 거지 이순신이 처음 제작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세기 하게 되면 이제 훈구파 생각하시고 16세기는 이제 살인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동문서 나오게 되면 자, 역대 시문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서문에 보면 우리의 글은 송이나 원의 글이 아니요 한당의 글도 아니요 곧 우리의 글이라는 자주성. 김시습 최초의 한문 소설이죠. 금옷이나 서거정의 필원잡기, 성현의 용제총화 이게 15세기 서란 문학으로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장,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신분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를 달리했어요. 이런 게 있겠고요. 여러 문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물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무의사 극락전. 건박한 거죠. 해인사 장경판전 이 8만 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건데 이건 15세기 거예요. 원각사 10층탑 하게 되면 세조란 말도 7급에 나왔죠. 어떤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5세기. 그 다음에 16세기는 이제 사림들이 경악에 치중해요. 경전의 작구 해석에 치중. 그래서 문학은 저조하고요. 어수권의 폐간잡기, 문벌제도와 이 적서차별의 폐단을 폭로했다. 임제, 원생, 몽유록. 이 7급의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죠. 제 교재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이 풍자적이고 우의적인 시와 산문, 유학자들의 어떤 사대, 이 조나의식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사문학 알 거고, 옥산서원, 도산서원 다 16세기 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는 15세기는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 그 다음에 16세기는 백자가 유행했다는데 그래서 이 분청사기 15세기, 백자는 16세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 잡혔다, 또 정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와 그 부분에서는 독자적인 화풍, 진취적 시대 분위기를 반영했다 나왔는데 일단 15세기는 뭘 많이 그렸냐면 인물화와 산수를 많이 그려요. 그래서 인물화는 고사간수도, 산수는 몽유도 온도를 생각하면서 15세기 초기 분위기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몽유도 온도는 일본에 있습니다. 이 지방직 2014년에 출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을 끼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 쪽에서는 안평대군, 이 안평대군이 송설체를 따르면서도 독자적 글씨를 썼다 하는데 이게 아마 입력하는 과정에서 인평대군으로 되어 있네요. 안평대군이고 송설체 어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 쪽에서는 박연이라는 사람이 세종 때 악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아학이 오늘날까지 이제 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세종 때 백성들을 위한 악곡 여민락, 그다음에 악보인 정안보를 창간했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박연이나 여민락, 정간보하면 이 세종으로 봐야 돼요. 알죠? 그다음에 악학계범에 이제 합자보가 이제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악학계범은 성종 때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성종.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백자 그랬고 그림은 사군자가 중심이 됩니다. 이 선비들의 정신 세계를 갖다가 표현했다는데 이암 강아지 그림이죠. 신사임당 초충도라고 합니다. 이상자, 송화, 보울도, 이 황집중, 이정, 어몽룡, 포도, 대나무, 매화를 각각 잘 그렸죠. 그 다음에 16세기는 이제 당학과 향학이 발전해서 소각으로 이제 유행했다 나와 있죠. 이게 그 7급에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던 건데 제 기본서에 보면 6개의 그 그림이 다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 문화 파트는 여러분들이 특히 딱 서브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림으로 묶어서 기억해 버리면 이게 16세기로 그대로 갑니다. 제 기본서에는 6가지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들 이렇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래서 조선 그 전기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까지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 95페이지 보면 연도가 쭉 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흐름을 잡아 보시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이 조선 후기 이 근대사의 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